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10가지 작은 습관 목록입니다. 무슨 새해 다짐처럼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정말 칫솔질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목표는 이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에서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의지력. 네, 보통 매일 운동 1시간씩 해야지 이런 목표는 금방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3일 가량 많이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오늘 다룰 습관들은 너무 작아서 뭐랄까 실패하기조차 어려운 행동들이거든요.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루를 딱 시작하는 아침 리셋 덩어리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1분 기지개입니다. 팔다리를 쭉 뻗어서 10초씩 3번. 솔직히 이게 뭐 엄청난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좀 시원하다 이 느낌 말고요. 우리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트레칭이라는 그 물리적인 효과보다는요, 신호라는 신경학적인 효과에 있어요. 신호요? 네, 밤새 우리 몸은 휴식 모드였거든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죠. 이걸 이제 활동 모드인 교감 신경계로 부드럽게 전환시키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스위치. 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건 컴퓨터가 켜지기도 전에 막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랑 비슷해서 몸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겠네요. 근데 기지개는 몸한테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준비해 하고 예고편을 보내주는 거죠. 몸과의 대화,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하루를 충격이 아니라 대화로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몸의 시스템을 깨웠으면 이제 엔진에 연료를 좀 넣어줘야겠죠. 다음이 물 마시는 알람 루틴인데 타이밍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잠들기 1시간 전. 그냥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거랑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가 무엇을 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 어떻게?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땀이랑 호흡으로 손실된 수분을 채워주고요. 잠자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뭐랄까 모닝콜 같은 역할을 해요. 장기들 위한 모닝콜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 30분 전 물은 포만감도 주지만 소화 준비를 돕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 그게 왜 그런가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도록 하는 아주 절묘한 시간 조절인 거죠. 와, 정말 전략적인 수분 공급이네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거죠. 자, 그럼 몸의 내부 시스템은 준비가 됐고 이제 우리 몸을 바깥 세상과 동기화시켜야겠네요. 햇빛 10분 쬐기. 오전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비타민 D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오히려 부수적인 효과에 가까워요. 정말요? 진짜 핵심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생체시계예요? 네, 아침 햇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뇌에 지금은 낮이다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 신호를 받아야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고 또 그로부터 한 14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타이머가 설정돼요. 와,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게 그날 밤 잠까지 결정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날의 활력을 얻는 동시에 그날 밤의 숙면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같아요. 아, 결국 아침 습관 3가지가 신경계 깨우기, 내부 장기 예열하기, 생체시계 맞추기라는 하나의 목표로 다 연결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요약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죠. 낮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상 속 건강 튜닝이라고 해볼까요? 특히 저처럼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30분 앉으면 1분 걷기. 이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1시간도 아니고 딱 30분이죠? 이게 무슨 의학적인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냥 자주 움직여라 이런 수준의 권고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우리가 딱 30분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리 동맥의 혈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0분 만에요? 네, 혈액이 좀 끈적해지고 혈당 조절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30분은 우리 몸이 정체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일종의 티핑 포인트인 셈이죠.
아, 티핑 포인트가 30분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30분마다 일어나서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이 나쁜 흐름을 딱 끊고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행위. 아, 이거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죠. 근데 사실 바쁘게 먹다 보면 3번 씹는지 20번 씹는지 의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이게 그냥 심리적인 효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소화고요.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거요? 네,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에 있는 소화 효소가 작용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뇌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뇌과학이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뇌의 포만중추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인지하기까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려요. 아,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렇죠. 만약 5분 만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뇌는 아직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천천히 20번씩 씹는 행위가 바로 이 시간차를 메워줘서 뇌가 몸의 신호를 제대로 받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방법인 거죠. 뇌가 신호를 받을 시간을 벌어주는 거군요. 와, 이거 재밌네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정말 피하기 어려운 유혹. 바로 국물입니다. 자료에서는 국물은 3숟가락까지만 이라고 거의 고문 같은 제안을 하는데요. 그렇죠. 국물 없이 밥 못 먹는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큰 도전인데 이걸 진짜 지켜야 할까요? 이 조언의 진짜 좋은 점은요. 완벽이 아니라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에요. 개선이요? 국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국물 요리의 나트륨 대부분은 건더기보다 국물 자체에 있거든요. 아, 국물에 다 녹아있군요. 그렇죠. 특히 건더기 다 먹고 무심코 마시는 그 마지막 서너 숟가락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먹지 말고 가장 해로운 마지막 몇 숟가락만 남기자는 현실적인 타협인 거죠. 아, 듣고 보니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완벽이 아닌 개선. 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결과에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재미있는 습관들로 넘어가 볼까요? TV 보며 종아리 들기랑 하루 1번 크게 웃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순환관리법 이렇게 묶어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오, 아주 훌륭한 총찰입니다. 그런가요? 네, 먼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면 종아리 근육은 다리의 피를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해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아, 펌프 역할? 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멈추니까 다리가 붓는 거고요. TV 보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이 제2의 심장을 다시 돌리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럼 웃음은요? 웃음은 뭐랄까 정서적 심장을 펌프질하는 것과 같아요. 정서적 심장이요? 네, 크게 웃을 때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횡격막, 복부 근육까지 다 쓰거든요. 혈액순환이 촉진되죠.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추고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는 점이고요. 근데 솔직히 일부러 웃기는 좀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억지로 웃는 게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즐거워서 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라면 웃으니까 즐거워진다. 정확합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그 근육의 움직임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아,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한다는 이론이에요. 와, 행동으로 감정을 해킹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해킹 기술이죠.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바쁜 낮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을 위한 수면 의식 덩어리인데요. 남은 두 가지 습관은 결국 스마트폰과의 거리 두기로 요약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끄기.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는 건 다들 아는데 왜 하필 1시간인가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속여서 아직도 낮이라고 믿게 만들거든요. 아, 뇌를 속이는군요. 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질 않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고요. 1시간이라는 시간은 뇌가 이 낮 시간 착각에서 벗어나서 멜라토닌을 다시 정상적으로 분비할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버퍼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퍼존이요? 네, 비행기가 착륙 전에 고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처럼
우리 뇌도 수면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활주로가 필요한 거죠. 좋은 비유네요.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가벼운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대체 의식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할 것 같은데요. 잠자리에서 휴대폰 밖으로. 침대 옆이 아니라 아예 책상 위에 두라는 건데 저도 이걸 시도해봤거든요. 아, 해보셨군요. 네, 처음엔 좀 불안한데 나중에는 오히려 잠드는데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 물리적인 거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선택 설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선택 설계요? 네. 사람의 의지력은 특히 피곤할 때 굉장히 약해져요.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5분만 봐야지 하는 유혹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맞아요. 절대 5분으로 안 끝나죠. 그렇죠. 하지만 몸을 일으켜서 책상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그 사소한 귀찮음이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한 장벽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귀찮음이 장벽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지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어렵게 환경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결국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아침 기지개부터 잠자리의 휴대폰 위치까지 10가지 습관의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사소한데 이걸 아침 리셋, 일상 튜닝, 수면 의식이라는 덩어리로 묶어서 보니까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어 본다면 저는 의식적인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식적인 전환. 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안펑 모드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근데 이 자료는 그 무심코 하던 행동들, 예를 들어 국물을 다 마시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그 순간에 아주 작은 의식적인 쉼표를 찍으라고 제안하는 거죠. 아, 쉼표를 찍는다. 네, 그리고 그 쉼표의 순간에 아주 작은 대안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작은 전환들이 모여서 결국 건강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항로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10가지를 전부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10가지 습관을 잠시 잊어보시고요. 당신의 하루 중에 가장 좀 삐걱거리는 순간, 예를 들면 일어나기 너무 힘든 아침이라든지 집중력이 확 무너지는 오후 3시, 혹은 잠들기 어려운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그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가장 만만해 보이는 작은 레버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레버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